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혈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의식은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족 면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은 충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혐오와 폭력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정치적 고려나 축소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수송기 충돌 화재가 항공기 2대 모두에 진입을 어간 관제사의 실수로 발생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탔던 승무원과 승객 379명은 탈출했지만 수송기 승무원 5명이 숨졌습니다.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서해상에서 규모 5.5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6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지에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5만 7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부산경찰청의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해하려 한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들린 67살 김모 씨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공범 등을 취재진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체포된 김 씨. 1차 피의자 조사는 사건 현장 관할인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0여 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은 김 씨가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피의자가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가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선 통상적인 범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당 대표를 경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나 계획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60대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의 외형이 원래와 다르게 변형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적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의식은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면 당 지도부와의 소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수사당국의 수사를 저희가 주시하고 또 이후 후속 조치를 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당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또는 일부 종편 등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적 자작극이라더니
또는 뭐 등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그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 뉴스죠. 두 번째는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통해서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입은 상처는 열상이 아니라 더 깊이 생긴 자상이 맞는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당적 문의도 쇄도하고 있지만 경찰 차원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애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조우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피습 사건으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하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던 재판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3가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혀있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인데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당초 올해 4월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던 사건입니다. 다음 날과 12일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사건의 11차 또 12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대장동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기도 하고 내용이 방대해서 재판부가 일주일에 2차례 공판을 여는 등 속도를 내면서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 가장 먼저 기소돼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오는 19일 17자 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또한 피습 영향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도 받던 중이었는데요. 이들 수사 역시 이 대표의 회복 여부와 시점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40대가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한 SNS 오픈 채팅방에서 한 위원장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 인적 사항을 파악해 오늘 새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내일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한 위원장의 경우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과거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공격 사건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신촌에서 유세 차량에 오르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오른쪽 뺨에 11cm 길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에선 50대 남성 지충호가 검거됐습니다. 지충호는 폭력 등 전과 8범으로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충호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신촌에서 대선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둔기로 공격당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던 70대 남성 표모 씨가 송 전 대표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수차례 휘두른 겁니다. 갑자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망치를 꺼내갖고서 그냥 3번 이상을 때렸더라고요. 3초 만에 싹 들어가고 때렸더라고요. 검찰은 표 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표 씨는 첫 재판을 사흘 앞두고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법의 단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외 사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강연 참석 자리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얼굴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김기종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선과 관련해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고 정치적 폭력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정치권이 온통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목소리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는데요. 한편으론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의 정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의 시각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은 거의 광기의 시대 같다. 이를 부추기는 건 정치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서로 더 자극적인 말로 경쟁하다 보니 이 무의식 중에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제 광기의 시대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거를 정치권이 좀 더 부추기는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선택이. 품격이 없어요. 품격이 그래서 없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저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끼치는 영향이 참 대단한 건데 그럼요. 저건 매일 반복해서 저런 언어를 정치 지도자들이 구사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게 귀에 들어갈 거라고요. 가만히 폭력적. 보면요. 정당 대표들이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TV 들으면 밑에 실무자들이 이거 올렸을 텐데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구사하나는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게 어제보다 더 새로운 자극적인 말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국민한테 주는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피습과 관련해 각종 유언 비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피습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선은 좀 지키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자작극이다, 무슨 뭐 종이칼이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선이 있잖아요.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런 그 무분별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지금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당에서 일단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검토할 여력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당이 어떠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대한민국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쓰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동료 시민? 동료 시민으로서 본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한 번은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은 여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일정도 그렇고 총선을 앞둔 여의도식에도 조금씩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소 2주 이상 정치권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가 탈당 분당을 막고 민주당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저는 우선은 뭐 최소 2주 이상의 그런 다들 미뤄지는 일정들이 정치 시기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분열이 되거나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려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하고 이제 메시지를 내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가장 본인의 끝에 있는 분들부터 손을 내미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선 시계가 멈추면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창당 절차를 시작한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신당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기가 1월 25일경이면은 양당의 공천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조급하거든요. 네. 총선 출마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우선은 3당이 그때까지 형체가 갖춰지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1, 2당에 공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1, 2당이 공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철회하고 3당으로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당, 4당일수록 공천 시나리오를 그 시기에 맞춰서 가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창당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빨리 해도 15일에서 20일은 걸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회복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또 이재명 대표 회복했다고 바로 그러면 회복했니 나 나갈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왔을 거다.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7.6의 강진으로 최소 62명이 숨졌습니다.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등을 중심으로 한 피난민은 모두 5만 7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행방을 알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통신망도 원활하지 못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와지마시에서는 지진이 덮친 뒤 일어난 화재로 건물 200여 동이 잿더미로 변했고 쓰러진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서해에서 또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54분쯤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북쪽 해상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여객기 충돌 사고는 공항 관제사 실수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탑승자들은 당시 기체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지옥과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일본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로 큰 불이 났는데 사고 경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45분쯤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일본항공 잘 소속 여객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항공 잘 516편 여객기가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착륙한 직후 활주로를 달리다가 해상보안청 항공기 MH722편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두 항공기에서 커다란 화염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12명과 승객 367명 등 모두 379명은 화재 직후 전원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6명 가운데 5명이 숨졌고 기장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날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피해 지역에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하마터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는데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다행히 짧은 시간 안에 침착하게 탈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난 여객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일본항공 탑승자들은 기체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마치 지옥과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기체 뒷부분에서 시작한 불이 비행기 전체로 번지는 데는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목숨을 건 탈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승객들은 승무원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용 슬라이드를 통해 여객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승객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ちょっと煙臭いぐらいで乗客の人もそんなにパニックにはなってなくて、みんな降りたというような格好ですね。その間多分5分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自分たちがみんな降りた10分後ぐらいに爆発音上がってたんで、でもあと少し遅かったら危なかったなぐらいですね。 승객들의 증언대로 대피 과정이 조금만 늦어졌어도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탑승자 전원이 무사히 빠져나왔고 외신들도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하네다 공항 전 활주로가 폐쇄돼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항공은 오늘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40여 편을 취소했고 전일본 공수도 50여 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또 일본을 오고 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9편이 결항돼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활주로에서 여객기 충돌 사고가 나는 건 이례적인데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일본 항공당국이 항공기 충돌 사고 원인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항 관제사 실수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 사고 직전 공항 관제사가 충돌 항공기 2대 모두 활주로 진입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 국토교통청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고 직전 관제사가 일본항공 여객기에 활주로 진입을 허가하는 한편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대해서도 활주로 바로 앞까지 주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여객기 기장이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 전문가들은 이 두 항공기가 어떤 각도로 부딪혔는지 또 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ll be very important for investigators to work out the relative disposition of the two aircraft, the angle that the one on the ground was at as it was presented to the A350 on the approach, and the manner in which the collision occurred and the fire started in particular. 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항공기 충돌 사고 원인과 관련해 관제사가 항공기 조종사들과 나눈 교신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운송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관제사와 항공기와의 교신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가 난 일본 항공 여객기 제조사인 유럽의 에어버스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도 일본의 전문가와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활주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김진욱 차장과 여운국 차장의 면담 조사를 시도해 공수처와 갈등을 빚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엔 공수처에 수뇌부 직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두 사람이 후임 공수처장 추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것과 관련해 권익위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김 처장과 여 차장 면담 조사를 위해 정부 과천청사 안에 있는 공수처를 찾았지만 공수처가 협의하지 않은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4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두 사람이 면담 대신 서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이미 전했고 권익위가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인사 관련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뿐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면담 조사 요구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1분기 안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당정은 2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가 내일부터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업무보고가 내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10여 차례 이상 이어질 예정이고 지난해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주택과 일자리, 의료개혁, 저출산 대책 등의 주제를 잇따라 다룰 예정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SNS에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한일 간의 과거사 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신 장관의 관련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으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압도적인 핵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면서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을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크다는 국책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8%, 사교육비가 5.5%로 조사됐습니다. 둘째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은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는 9%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이 소비기한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 그러니까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만 지키면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보다 20%에서 50%가량 기한이 긴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기존의 45일에서 90일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최대 149일이 되고 막걸리와 과자도 소비기한이 기존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유통기한은 조금 지나도 품질에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는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인식하고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았는데도 제품 상태를 잘못 이해해서 식품에 폐기물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소비기한 표시를 통해 품질에 이상이 없는데도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품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엄격한 품질 관리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당분간 섞여서 판매될 수 있고 아직 제도 시행을 모르는 소비자도 있어서 제대로 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하마스 시설을 공격해 하마스 정치국 2인자가 사망했습니다. 휴전 협상은 중단됐고 하마스와 이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보복을 다짐하며 경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레바논 베이루트 남쪽의 하마스 사무실 건물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6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하마스 정치국 2인자인 살레흐 알 아루리 부국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전부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표적으로 지목해온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저항 세력의 후원자인 이란은 더욱 강력한 저항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공격을 암살이라고 표현하며 시온주의 정권이 테러와 범죄에 기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성명을 통해 보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3일 하루 총파업이 예고된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서는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As we always say, one leader is going, more leaders is coming. So this is not the end. And if they killed one of the leaders, more leaders and more Palestinians will take the flag and will continue the.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와의 전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편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바닥난 미국 정부는 의회의 예산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유소에서 불기둥이 매섭게 솟구칩니다. 폭격 피해를 본 주택가에는 소방관들이 총동원돼 밤새 사투를 벌입니다. 러시아 공습에 쑥대밭이 된 도시는 날이 밝자 부상자가 끊임없이 실려 나옵니다. 하루 만에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지만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Наразі є численні постраждалі. Всі цифри попередні, бо поранення це уламки скла. І я думаю, що, на жаль, ще буде багато звернень. 연말부터 총공세에 들어간 러시아는 어제 하루만 미사일 100발과 드론 수십 대를 퍼부었습니다. 주로 수도 키이우와 동부전선에 있는 하르키우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Знову удар російських нелюдей, майже 100 ракет різних типів, щонайменше 70 ракет збито із них.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 공습을 퍼부으며 안가품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시급하다며 의회가 손 놓고 있는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We got to remember what Ukraine is fighting for. They're fighting for their freedom. They're fighting for democracy. 지난 연말 무기 지원을 끝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보충 예산마저 모두 바닥났지만 새해 휴회 기간인 의회는 백악관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던 메인주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대법원 건물 창문이 부서지고 출입 금지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경찰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경찰은 밤사이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에 무단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괴한은 현지 시간 2일 새벽 대법원 건물 창문에 총을 쏘면서 진입한 뒤 경비원을 위협해 열쇠를 받아냈고 7층 등에서 총격을 여러 발 가했습니다. 괴한은 새벽 3시쯤 경찰에 차진 투항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헌법 조항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oloradan and an American today, because this is what it means to have the rule of law, where you're given a fair shake. They apply the law equally and fairly, and the chips fall where they may. 이 판결은 미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극우 성향 웹사이트 등에서는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을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등 선동적 게시물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공격 대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리자 결정을 번복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린 민주당 소속인 메인주 벨로즈 총무장관이 스스로 심사를 기피했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의 첫 흑인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결국 사임했습니다. 클로덴 게이 총장은 2일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내는 공개서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이 총장은 지난달부터 자신이 과거 발표한 논문에서 표절 증거가 발견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윤회 논란에 이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총장이 물러난 미국 하버드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학자를 임시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일 하버드대가 앨런 가버 교무처장에게 후임 총장이 결정될 때까지 총장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버 임시 총장은 지난해 10월 하버드대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인물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처음으로 34조 달러, 약 4경 5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 세수 감소와 연방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증가로 33조 달러를 넘은 지 석 달 만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재작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의 약 97%인 연방정부 부채가 2053년 말이면 181%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영장을 들이밀고 숙박업소에 몰아넣는 등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에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 박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초록색 우산을 쓴 남성이 호텔 앞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여성에게 봉투를 건네받고는 그 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돈을 건네는 모습입니다.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정을 이용해서 62명에게 4천만 원 가량을 사기를 쳤다. 특급 안건에 해당되니까 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30대 여성은 검찰청 수사관이라 소개한 남성에게 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조사에 응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전화 속 수사관은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며 홀로 호텔에 머물게 한 뒤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상에 빨간 줄이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빨간 줄이 남으면 회사에서 너를 고용하고 싶겠냐, 너 인생 한 방에 망가지고 싶냐, 세 차례에 걸쳐서 대출을 시행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적금이나 주식 같은 거를 다 빼가게 하고, 주변과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10분 간격으로 상황 보고를 시키며 코너에 몰아넣은 탓에 의심할 겨를조차 사라졌습니다. 가족, 지인까지 들먹이는 협박에 빨리 무고함을 입증해야겠다는 생각엔 어쩔 도리가 없었단 겁니다. 그 담당 검사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그 담당 검사 이름이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부장검사 이름으로 너네 엄마 구속영장이 나왔다. 이렇게 계속 가족이랑 지인들을 엮어가면서 협박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이 무려 사흘 동안 서울 강남 호텔에 머물며 뜯긴 돈은 1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일당이 연락을 끊은 뒤에야 여성은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없던 빚까지 떠안은 뒤였습니다. 젊은 2030 세대는 전화금융 사기의 주된 표적이 아니었지만 올해 들어 확인된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 경제적 기반도 취약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은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 JMS 신도 여러 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투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성 신도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 YTN은 157페이지에 달하는 정씨 1심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23건에 달하는 성범죄 기록이 빼곡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전 JMS 신도 4명의 법정 증언도 판결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나도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성범죄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JMS 해외 담당은 2018년에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장급 간부였던 A 씨와 정 씨의 비서였던 B 씨도 각각 2019년과 2018년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외 한 신도는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설명하면서 지난 2018년 정 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4명의 증언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씨에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접촉 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증언도 매우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고소한 사람들의 고소 사실도 조만간 기소돼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검찰과 경찰은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1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된 정 씨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도 동쪽 4.4km 바다에서 6톤짜리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을 급파해 바다에 떠있던 한 명을 구조했지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배에 있던 다른 승선원 한 명은 건강한 상태로 민간 구조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배에 불을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화성시 평택 파주고속도로 향남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차량이 모두 탔고 한때 인근 한계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80대 남편과 60대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거동이 불편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주로 방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와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인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내린 비에 도로가 젖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이동하실 때는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제주도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눈이 섞여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요. 양은 1에서 3c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서쪽에서는 미세먼지가 더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데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대기질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밤부터는 전남과 제주에서도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추위는 반짝 추위에 그치겠고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절기 소환인 주말 이후로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새해 시작부터 날이 흐린 데다 당분간 기온 변화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면역력 관리 더욱더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